회장님이 친손자처럼 아끼는 그 쥐새끼 같은 꼬마가 지금 내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기분이 아주 상쾌하십니까? 강태성 회장의 휴대전화 화면 너머로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지훈이의 비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캄캄한 폐공장에서 회장의 목숨을 구했던 은인 같은 꼬마가 배신자의 칼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강태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쓰러집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믿었던 순간 찾아온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위기. 회장님은 멈춰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 가여운 꼬마를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심에서 한참을 달려야 나오는 외진 산자락에 버려진 공장 1층 바닥으로 시큼하고 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 두 명이 커다란 말통을 들고 공장 곳곳에 찰랑거리는 휘발유를 인정사정 없이 들이붓고 있습니다. 사내들의 검은색 구두코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갑니다. 그들 발밑으로 쩍쩍 갈라진 낡은 콘크리트 바닥 틈새를 타고 독한 기름이 지하 층계까지 뚝뚝 떨어집니다. 햇빛 한 줌 전혀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 강태성이 두꺼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강태성의 등 뒤로는 칠이 다 벗겨진 차가운 철골 기둥이 딱딱하게 닿아 있습니다. 강태성이 핏대가 선 굵은 목을 길게 빼며 위층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당장 내려와서 이 밧줄 풀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1층에서 휘발유통을 비우던 짧은 머리의 사내가 바닥 틈새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시네요. 영감님, 오늘 여기서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은 박동식 실장님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주실 겁니다. 강태성이 몸을 격렬하게 비틀며 밧줄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습니다. 동식이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핏덩이 같은 그놈을 걷어서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동식이 이리 데려와서 내 눈앞에 당장 무릎 꿇려. 짧은 머리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네모난 기폭장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그만하십시오. 이제 10분 뒤면 여기는 흔적도 없이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저승 가는 길에 불침 맞으면서 푹 쉬십시오. 사내들은 덜컹거리는 낡은 철문을 부서져라 닫고 밖으로 차갑게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지하실에는 뚝뚝 떨어지는 기름소리와 강태성의 거칠고 분한 숨소리만 외롭게 남았습니다. 강태성이 말라붙은 입술을 깨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허무하게 빼앗기고 이런 차가운 바닥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위층 천장에서 번쩍하는 매서운 불빛이 일더니 곧바로 매캐하고 검은 연기가 지하실로 훅 밀려 내려옵니다. 강태성이 매운 연기를 들이마시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연거푸 토해냅니다. 누구 박사이소? 사람 살려. 강태성이 다 쉬어 빠진 갈라진 목소리로 악을 쓰며 철골 기둥에 자신의 뒷머리를 마구 부딪혔습니다. 손목을 거칠게 감싸고 있는 밧줄이 살갗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1층 바닥 전체를 집어삼키고 무서운 기세로 무섭게 타오릅니다. 지하실의 온도가 숨막힐 듯이 뜨겁게 치솟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실 천장에 썩은 판자가 우적우적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자기 몸짓만 한 낡은 청가방을 맨 8살 꼬마 이지훈이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지하실 바닥으로 쿵 하고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이지훈이 다친 무릎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여기 대체 어디지? 동네 산에서 길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큰 구멍이 났네. 강태성이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이지훈을 쳐다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꼬마야, 너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빨리 왔던 길로 나가서 어른들 아무나 모셔와. 이지훈이 바지춤에 묻은 흙을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강태성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거기 밧줄에 묶여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 꼼짝 못하게 괴롭혔어요? 위층에서 펑 하는 둔탁하고 큰 폭발음이 나며 시뻘건 열기가 지하실 전체를 덮쳤습니다. 천장에서 타들어간 불똥들이 마치 비 오듯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강태성이 바닥을 쾅쾅 구르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내 걱정 말고 너라도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여기 곧 폭발해서 다 죽는단 말이야. 이지훈이 고개를 양옆으로 강하게 흔들며 다부지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놔두고 절대 안 가요. 우리 할머니가 아프고 불쌍한 사람 두고 혼자 도망가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이지훈은 불길이 무서워서 입술을 벌벌 떨면서도 강태성의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주변 바닥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지훈이 흙바닥 구석에 뒹구는 깨진 초록색 소주병 조각을 냉큼 집어들었습니다. 이지훈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손에 꽉 쥐자 작은 손바닥이 깊게 베어 붉은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의 넓은 등 뒤로 잽싸게 돌아가 짧은 다리로 까치발을 들고 두꺼운 밧줄에 유리 조각을 바짝 들이밀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꾹 참아요, 할아버지. 내가 이거 유리로 금방 잘라줄게요. 강태성이 고개를 돌려 이지훈의 피 묻은 작은 손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 돼. 꼬마야, 내 손바닥에서 지금 피가 철철 나잖아. 당장 그 뾰족한 거 버리고 너 혼자 밖으로 나가. 이지훈이 이빨을 꽉 깨물고 유리 조각을 앞뒤로 쓱싹쓱싹 힘차게 문지르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피 조금 나는 건 침 바르면 다 낫는다고 할머니가 엊그제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죽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강태성의 머리 바로 위로 시뻘겋게 불붙은 나무 토막 하나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지훈이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강태성의 넓은 등을 이불처럼 덮듯이 감싸 안으며 뜨거운 불길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지훈이 입은 낡은 노란색 점퍼 소매 끝부분이 까맣게 타고 들어갑니다. 강태성이 몸을 앞으로 크게 튕겨내며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꼬마야. 나 같은 늙은이는 당장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 하나 없어. 넌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어린애잖아. 이지훈이 새카매진 이마에 맺힌 땀을 팔뚝으로 훔쳐내며 더 빠른 속도로 유리를 톱질하듯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세요. 으쌰 으쌰. 진짜 조금만 더 힘주면 다 끊어져요. 사람 팔뚝만큼 두꺼운 밧줄 가닥들이 이지훈의 악착 같은 손놀림에 하나둘씩 끊어지며 툭툭 거친 소리를 냅니다. 이지훈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턱 밑으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위층 콘크리트 바닥이 더 이상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집어삼킬 듯한 시뻘건 불기둥이 지하실 한가운데로 높게 솟구칩니다. 매캐하고 독한 가스가 숨막히게 훅 끼쳐와 두 사람의 숨통을 강하게 조입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검은 연기 속에서 강태성이 심하게 콜록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꼬마야 정말 미안하다.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너까지 여기서 불타 죽게 생겼구나. 이지훈이 피투성이가 된 손바닥에 남은 힘을 꽉 주고 마지막 남은 밧줄 가닥을 향해 뭉툭해진 유리 조각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다 됐다. 투둑하는 경쾌하고 시원한 소리와 함께 강태성의 몸을 답답하게 칭칭 감고 있던 두꺼운 밧줄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태성이 밧줄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자마자 굳은 다리가 꺾이며 앞으로 꼬꾸라지듯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차가운 기둥에 묶여있던 탓에 두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지훈이 재빨리 강태성의 무거운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집어넣어 있는 힘껏 위로 끌어올리며 쇳소리가 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힘내서 일어나요. 진짜 불바다 되기 전에 밖으로 도망쳐야 해요. 강태성이 이지훈의 작고 끈적이는 피투성이 손을 덥석 잡고 바들바들 떨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비틀비틀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 용기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어떻게든 여기서 밖으로 꼭 나가보자. 이지훈이 강태성의 거칠고 굳은 손을 이끌고 자신이 위에서 굴러떨어졌던 천장 구석의 좁은 환풍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 구멍으로 기어나가면 밖이 나와요. 내가 먼저 위로 훌쩍 올라가서 할아버지 손을 꽉 당겨줄게요. 집어삼킬 듯이 사나운 뜨거운 불길이 두 사람의 발 뒤꿈치를 바싹 쫓아오며 지하실 전체를 무서운 붉은색으로 물들입니다. 강태성은 이지훈의 작지만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에 다시 한번 강한 힘을 줍니다. 뜨거운 열기가 발바닥을 집어삼키기 직전 이지훈이 좁은 환풍구 턱을 두 손으로 야무지게 붙잡고 위로 훌쩍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지훈이 환풍구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흙투성이 손을 아래로 쭉 뻗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내 손 꽉 잡고 빨리 올라와요. 불이 엉덩이까지 다 왔어요. 강태성이 부들부들 떨리는 두 팔을 위로 뻗어 이지훈의 작은 손을 덥석 부여잡고 부서진 벽면을 발로 힘껏 찼습니다. 그래 영차, 내가 내 손을 잡고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강태성의 무거운 몸이 환풍구 구멍을 빠져나와 차가운 흙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귓가를 찢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등 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폐공장 1층 바닥에 설치된 폭약이 터지며 무서운 불기둥이 밤하늘로 무섭게 치솟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비 오듯 쏟아지는 공장 뒷마당에서 강태성이 이지훈의 작은 몸을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안고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엎드려라 꼬마야. 파편에 맞으면 큰일 난다. 공장 정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짧은 머리 사내가 폭발음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공장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짧은 머리 사내가 무너진 바닥 틈새로 텅 빈 지하실 기둥을 발견하고 쌍욕을 내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강태성 영감탱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밧줄이 다 끊어져 있다고. 뒤따라 뛰어온 덩치 큰 사내가 허리춤에서 시퍼런 쇠파이프를 꺼내들며 흉악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묶여있던 늙은이가 귀신처럼 어디로 빠져나간 거야. 며칠을 굶어서 멀리 도망 못 갔을 테니까. 당장 공장 뒤편부터 싹 다 뒤져서 머리통을 부숴버려. 사내들의 거칠고 살벌한 목소리가 매캐한 연기를 뚫고 공장 뒷마당까지 고스란히 울려 퍼집니다. 강태성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흙 묻은 얼굴을 들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식이 이 지독한 놈이 내 숨통을 확실히 끊으려고 조폭들까지 쫙 깔아놨구나.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뒷마당 갈대밭을 향해 강태성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탓에 강태성의 발목이 푹푹 꺾이며 자꾸만 거친 흙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강태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썩은 나무통을 붙잡고 주저앉아 거칠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나는 다리가 굳어서 도저히 더는 못 걷겠다. 놈들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너라도 빨리 저쪽 산속으로 뛰어가라. 이지훈이 강태성의 찢어진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손에 피나면서 밧줄 다 잘라줬는데 여기서 나쁜 아저씨들한테 잡히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강태성이 자신을 잡아끄는 이지훈의 좁은 어깨를 밀어내며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저놈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는 무서운 놈들이야. 나랑 같이 있으면 너까지 험한 꼴을 당한단 말이다. 강태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조폭들의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이 갈대밭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다가옵니다. 짧은 머리 사내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밤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옵니다. 저기 뒤뜰 갈대밭 쪽으로 핏자국이 이어져 있다. 가서 쥐새끼들 당장 잡아와. 불빛이 코앞까지 닥쳐오자 이지훈이 재빨리 고개를 돌려 녹슨 철조망 아래에 덤불로 숨겨진 커다란 콘크리트 폐수 배관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의 두꺼운 팔뚝을 자신의 목에 걸치고 죽으림을 다해 배관 쪽으로 낑낑거리며 끌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구멍으로 빨리 들어가요. 동네 형들이랑 숨바꼭질할 때 내가 맨날 숨던 비밀 장소란 말이에요. 강태성이 이지훈의 악착 같은 몸부림에 이끌려 냄새나는 썩은 물이 고여있는 좁고 어두운 배관 안으로 몸을 간신히 구겨 넣었습니다. 캄캄하고 습기 찬 배관 안쪽으로 두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와 썩은 물냄새가 코를 심하게 찌릅니다. 강태성이 차가운 진흙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밭은 기침을 억지로 삼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꼬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저놈들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을 거다. 이지훈이 자신의 더러워진 두 손바닥으로 강태성의 입을 꾹 틀어막으며 귓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쉿! 할아버지 지금 떠들면 절대 안 돼요.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 머리 위에 바로 왔어요. 이지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관 천장에 뚫린 환기구 철망 위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무섭게 울립니다. 좁은 철망 틈새로 조폭들의 차가운 손전등 불빛이 배관 안쪽을 날카롭게 훑고 지나갑니다. 짧은 머리 사내가 철망 바로 옆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짜증스럽게 뱉어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잖아. 다리 병신된 늙은이가 날개라도 달고 하늘로 날아갔나? 덩치 큰 사내가 주변에 굴러다니는 빈 깡통을 발로 쾅 걷어차며 성질을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동식 형님이 아침까지 강태성 시체 못 찾으면 우리 전부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고 했어. 배관 속이든 하수구 밑구멍이든 싹 다 뒤져서 기어코 찾아내. 사내들의 험악한 목소리가 바로 정수리 위에서 쩌렁쩌렁 울리자 이지훈이 강태성의 품으로 파고들며 덜덜 떨리는 몸을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강태성이 이지훈의 작은 머리통을 자신의 넓은 가슴으로 꽉 끌어안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강태성이 이지훈의 귀에 대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꼬마야. 내가 남은 목숨을 다 걸고서라도 널 지켜줄 테니 꾹 참고 조금만 버티자. 배관 위로 사내들이 씩씩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강태성은 이지훈을 안은 팔에 더욱 강한 힘을 주며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차갑고 긴 밤이 좁은 배관 속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철망 위를 서성이던 사내들의 발소리도 조금씩 멀어지고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 소리만 휘윙 들려옵니다. 강태성이 차가운 진흙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이지훈의 굽은 등을 크고 따뜻한 손으로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꼬마야, 넌 이름이 뭐냐? 나쁜 놈들이 이제 저 멀리 간 것 같으니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지훈이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부딪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8살이고요. 동네 저기 밑에 있는 산동네 판자촌에서 우리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강태성이 지훈의 꽁꽁 언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한 입김을 호호 불어넣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이구나. 이름 참 씩씩하고 아주 좋다. 핏덩이 같은 네가 오늘 이 늙은이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줬어. 지훈이 강태성의 다정한 손길에 조금 안정을 찾았는지 배시시 웃으며 강태성의 주름진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름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높은 사람처럼 멋있게 생겼는데 왜 아까 그 나쁜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죽이려고 했어요? 강태성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의 이마에 묻은 까만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성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아주 큰 벌을 받고 있는 중이지. 내가 그놈을 내 친아들처럼 거뒀는데 그놈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단다.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낡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 조각을 꺼내 강태성의 코 밑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남의 등 처먹는 나쁜 놈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벼락 맞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밧줄로 묶어둔 나쁜 놈도 곧 벼락 맞을 거예요. 강태성이 지훈의 순수한 말에 깊은 위로를 받으며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복수심과 생존 의지가 차오르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강태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어두운 허공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 말이 맞다. 내가 무사히 살아서 꼭 밖으로 나가면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하늘의 벼락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마.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차가운 배관 속에서 기나긴 밤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차가운 밤이 지나고 환풍기 구멍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배관 안으로 환하게 비칩니다. 강태성이 밤새 굳어버린 허리를 두 손으로 짚고 앓는 소리를 길게 내며 배관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의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야무지게 붙잡고 밖으로 조심스럽게 뒤따라 나오며 흙 묻은 엉덩이를 두 손으로 툭툭 털어냅니다. 두 사람이 맑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켭니다. 강태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지훈의 더러워진 뺨을 따뜻하게 쓰다듬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날이 밝았다. 내 용기 덕분에 이 무섭고 캄캄한 곳에서 밤을 무사히 넘겼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이지훈이 뱃속에서 요란하게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듣고 배를 둥글게 문지르며 칭얼거리듯 대답하죠. 할아버지, 나 배가 너무 고파요. 춥고 졸리니까 빨리 우리 동네로 가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밥 달라고 해요. 강태성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지훈의 작고 거칠어진 손을 마주 꽉 잡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밖으로 무사히 나가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사주마. 바로 그때 배관 옆 무너진 콘크리트 담벼락 뒤에서 시퍼런 쇠파이프를 든 조폭 한 명이 불쑥 나타나 두 사람을 발견하고 짐승처럼 악을 씁니다. 야,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밤새도록 쓰레기통과 진흙탕을 다 뒤지고 다녔어. 강태성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지훈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급하게 숨깁니다. 조폭이 허리춤에서 검은색 무전기를 꺼내 들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두 사람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박동식 형님한테 당장 연락해서 수배 상금부터 두둑하게 챙겨야겠다. 강태성 영감탱이, 넌 이제 살아서는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가니까 진짜로 여기서 끝이야. 조폭의 거칠고 흉악한 목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조폭이 무전기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두 사람을 향해 성큼성큼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강태성이 이지훈을 자신의 몸 뒤로 완벽하게 감추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결연하게 소리칩니다. 이놈아,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만 묶어서 데려가고 이 불쌍한 아이는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다오. 조폭이 쇠파이프를 땅바닥에 질질 끌며 귀가 찢어질 듯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조롱하듯 대답합니다. 회장님, 병원 봉사활동 오셨습니까? 웃기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박동식 형님이 쥐새끼 한 마리 살려두지 말고 공장에 있는 놈들은 싹 다 죽이라고 확실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의 허리춤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흘리며 외치죠.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저 아저씨가 진짜로 때려서 우리 다 죽일 건가 봐요. 강태성이 지훈의 작은 손을 꽉 쥐어주며 듬직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악당놈을 온몸으로 막을 테니 넌 내가 신호를 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저 앞 산속으로 뛰어라. 강태성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굵고 무거운 나무 토막을 두 손으로 집어들고 조폭을 향해 방어 자세를 단단하게 취합니다. 조폭이 무전기에 입을 대고 본부에 소리치려는 찰나 공장 정문 쪽에서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집니다. 낡고 녹슨 파란색 트럭 한 대가 굳게 닫힌 쇠사슬 공장 철문을 무참히 부수고 엄청난 속도로 마당을 가로질러 돌진합니다. 조폭이 화들짝 놀라 무전기를 흙바닥에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저 미친 트럭이 여기를 왜 부수고 들어와? 트럭이 시뻘건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조폭을 향해 곧장 달려들어 조폭의 몸을 트럭 짐칸 모서리로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조폭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공장 바닥으로 쿵 하고 무겁게 나가떨어지며 정신을 잃습니다. 강태성과 이지훈이 놀란 눈을 크게 뜨고 먼지 구름 속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한 트럭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낡은 트럭 운전석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은퇴한 늙은 형사 최 반장이 구겨진 갈색 점퍼 차림으로 차에서 펄쩍 뛰어내립니다. 최 반장이 바닥에 쓰러져 끙끙대며 신음하는 조폭의 뒷덜미를 두 손으로 거칠게 움켜쥐고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이 썩을 놈아, 감히 동네 귀한 어린애를 건드리고 멀쩡하게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조폭이 코피를 줄줄 흘리며 완전히 기절해버리자 최 반장이 조폭을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치고 이지훈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이지훈이 최 반장의 덥수룩하고 주름진 얼굴을 확인하고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넓은 품으로 달려갑니다. 경찰 할아버지, 나 어제 캄캄한 산에서 길 잃어버리고 밥도 못 먹고 너무 무서웠어요. 최 반장이 이지훈을 억센 두 팔로 꽉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훈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줍니다. 지훈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있었구나. 내 할머니가 너 산에서 잃어버렸다고 어제부터 밤새도록 울고불고 온 동리가 난리가 났다. 강태성이 그제야 다리에 팽팽하게 들어갔던 힘이 풀려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죠.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이 어린아이까지 억울하게 죽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 반장이 지훈을 안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흙투성이가 된 강태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최 반장의 두 눈이 분노와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변하며 강태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아니, 당신 강태성 회장 아니오. 텔레비전에 나오는 높은 양반이 도대체 왜 우리 동네 꼬마랑 이 거지 같은 폐공장 쓰레기 밭에 숨어 있는 거요. 강태성도 최 반장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는 크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더듬거립니다. 당신 옛날에 내 회사 비리 장부 턴다고 본사 회장실까지 압수수색 들어왔던 그 지독한 최 형사 아니오.
최 반장이 바닥에 기절한 조폭과 저 멀리서 발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다른 조폭들의 무리를 험악하게 번갈아 보며 다급하게 손짓합니다. 강태성 회장, 당신이랑 얽힌 더러운 악연은 나중에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계산합시다. 다른 조폭놈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기 전에 당장 내 트럭 조수석에 빨리 타시오. 강태성이 이지훈의 손을 꼭 잡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며 낡은 트럭으로 급하게 올라탑니다. 최 반장이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거칠게 걸고 핸들을 크게 꺾어 공장 마당을 미친 듯이 빠져나갑니다. 트럭이 울퉁불퉁하고 좁은 흙먼지 산길을 요란하게 덜컹거리며 달리자 대시보드에 있는 낡은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젯밤 굴지의 대기업 강태성 회장이 빗길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회는 박동식 비서실장을 임시그룹 의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며 새로운 경영체제를 정격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뉴스를 들은 강태성의 두 손이 바들바들 심하게 떨리고 얼굴이 배신감과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지죠. 강태성이 두 주먹으로 트럭 창문을 쾅쾅 부서져라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동식이 이 천하의 짐승 같은 놈. 날 납치해서 죽여놓고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짓을 꾸몄구나. 이지훈이 강태성의 핏줄 선 주먹을 두 손으로 꼭 쥐어주며 맑은 눈망울로 씩씩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가 나쁜 놈들은 경찰 할아버지가 감옥에 다 잡아간다고 했어요. 최 반장이 운전대를 거칠게 꺾으며 백미러로 강태성의 처참하고 늙은 몰골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차갑게 내뱉습니다. 강태성 회장, 당신 신복한테 완벽하게 뒤통수 맞고 개 쫓기듯 쫓기는 가엾은 신세가 된 모양이요. 이 착한 꼬마 목숨까지 억울하게 위험해졌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제대로 한번 돕겠소. 절망 속의 초코바. 최 반장이 낡고 부서진 파란색 트럭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뒷좌석에서 강태성이 심한 멀미를 느끼며 배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산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낡고 폐쇄된 옛날 파출소 건물 앞에 트럭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섭니다. 최 반장이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내려 뻑뻑한 파출소 철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엽니다. 파출소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오가지 않아 뽀얀 먼지가 바닥에 가득하게 쌓여 있고 구석에 다 찢어진 가죽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최 반장이 뒷좌석 문을 열고 기진맥진한 강태성의 팔을 부축해 파출소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지훈도 작은 가방을 등에 메고 강태성의 뒤를 졸졸 따라붙으며 신기한 듯 파출소 안을 두리번거립니다. 강태성이 흙투성이인 구두도 벗지 않은 채 차가운 가죽 소파 위로 통나무 쓰러지듯 털썩 무겁게 눕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잠도 안 자고 일군 거대한 회사를 자신이 아들처럼 믿었던 비서실장에게 허무하게 빼앗겼다는 절망감에 강태성의 두 눈동자가 죽은 사람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최 반장이 먼지 쌓인 캐비닛을 뒤져 두꺼운 솜니부를 꺼내 강태성의 몸 위에 거칠게 덮어주며 답답한 듯 소리칩니다.
강태성 회장.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버려진 파출소요. 박동식 패거리들이 여기까지는 절대 쫓아오지 못할 테니 일단 여기서 숨 좀 돌리시오. 강태성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벽 쪽으로 고개를 푹 돌리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하죠. 다 소용없소. 내가 핏덩이 시절부터 걷어서 자식처럼 키운 놈이 내 목에 시퍼런 칼을 꽂았는데 이제 내가 살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겠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게 늙고 어리석은 내 죗값인 모양이요. 최 반장이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차가운 수돗물을 가득 떠와서 소파 앞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호통을 칩니다. 아니 강태성 회장, 대기업 꼭대기에서 수만 명을 호령하던 양반이 다 죽어가는 송장처럼 누워만 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 억울한 복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요. 강태성은 최 반장의 외침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의 축 처진 넓은 어깨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술을 삐죽 내밉니다. 이지훈이 메고 있던 날꽃대 탄 청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작은 두 손으로 가방 안쪽을 깊숙하게 뒤적거립니다. 이지훈이 가방 맨 밑바닥에서 구겨진 상처 연고 하나와 은색 포장지가 다 벗겨져 반쯤 녹아내린 초코바 하나를 소중하게 꺼냅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이 누워있는 소파 바로 앞 코앞까지 다가가 차가운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털썩 앉습니다. 이지훈이 연고 뚜껑을 낑낑거리며 열고 자신의 작은 집게손가락에 끈적한 연고를 듬뿍 묻혀서 강태성의 피가 맺힌 두 손목과 퉁퉁 부어오른 발목에 살살 문지르며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상처에서 피가 나고 많이 아프죠. 우리 할머니가 나 다치고 피날 때 이 좋은 약 바르면 나쁜 괴물처럼 금방 다 낫는다고 매일 그랬어요. 강태성이 차가운 연고가 쓰라린 상처에 부드럽게 닿는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지훈의 땀방울 맺힌 진흙투성이 얼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지훈이 이번에는 은색 포장지를 완전히 벗긴 초코바를 두 손으로 힘겹게 쥐고 절반으로 뚝 소리가 나게 자릅니다. 이지훈이 반으로 자른 초코바 중에서 훨씬 더 큰 조각을 강태성의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쑥 밀어 넣으며 환하고 예쁘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하죠. 할아버지 밥 안 먹으면 진짜로 병나서 죽어요. 이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초코바니까. 이거 얼른 먹고 빨리 기운 내서 우리 괴롭힌 나쁜 아저씨들 아주 혼내줘요. 강태성의 메마른 입안으로 달콤하고 진한 초콜릿 맛이 눈 녹듯 확 퍼져나갑니다. 강태성이 입안에 끈적이는 초코바를 천천히 오물오물 씹으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이지훈의 해맑고 순수한 두 눈동자를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굵고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평생을 차가운 돈과 권력만 쫓아 각박하게 살았던 강태성의 얼어붙은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왈칵 치솟아 오르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며칠 동안 끔찍한 지하실에 묶여 있으면서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강태성의 두 뺨 위로 멈출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강태성이 이지훈의 작은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강태성이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번쩍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매서운 눈빛을 번뜩입니다. 강태성이 남은 초코바를 꿀꺽 삼키고는 이지훈의 좁은 두 어깨를 자신의 크고 단단한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며 씩씩하게 말합니다. 그래, 지훈아, 내 말이 100번 맞다. 내가 이대로 산속에서 억울하게 죽어버리면 나를 2번이나 목숨 걸고 살려준 내 훌륭한 용기를 모른 척하는 진짜 몹쓸 어른이 되는 거겠지. 강태성의 텅 비어있던 두 눈동자에 다시 날카롭고 무서운 빛이 맹렬하게 돌아오고 호랑이 같은 엄청난 기세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태성이 탁자 위에 놓인 양은 냄비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숨도 쉬지 않고 짐승처럼 들이마십니다. 물을 다 마신 강태성이 턱 밑으로 흘러내린 물기를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최반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쩌렁쩌렁하게 소리칩니다. 최반장, 당신 주머니에 경찰 추적 절대 안 되는 대포폰 하나 있으면 당장 내 손에 이리 내놓으시오. 최반장이 강태성의 180도 달라진 눈빛을 보고 시익 만족스럽게 웃으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낡은 까만색 폴더폰 하나를 꺼내 강태성의 뻗은 손에 툭 던져줍니다. 강태성 회장, 이제야 당신 진짜 회장님처럼 호랑이 냄새가 팍팍 나는구려. 박동식 놈이 경찰 간부들과 뉴스 언론을 돈으로 다 막아놨을 테니 조심해서 은밀하게 연락하시오. 강태성이 폴더폰을 소나기가 부서져라 꽉 쥐고 파출소의 더러운 창가로 걸어가며 굳은 결심을 한 듯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동식이가 내 손발을 완벽하게 다 잘라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예전부터 해외에 깊숙이 심어둔 내 진짜 수족들은 아직 건재하오. 이 늙은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내일 아침 똑똑히 보여주겠소. 이지훈이 강태성의 넓고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펄쩍펄쩍 제자리에서 뛰며 신나게 응원하죠.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엄청 높은 사람인데 나쁜 아저씨들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강태성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둔 길고 복잡한 해외 전화번호를 폴더폰 자판으로 빠르게 꾹꾹 누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영어를 쓰는 외국인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태성이 핏줄 선 목소리로 한국말로 또렷하고 아주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나 강태성 회장이다. 지금 한국 뉴스에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크게 나오겠지만 나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당장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내 비밀 자금 계좌부터 전부 동결시키고 박동식 그놈이 단 1원도 못 빼가게 철저하게 막아라. 수화기 너머의 외국인 직원이 강태성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옵니다. 강태성이 전화를 끊자마자 연이어 다른 번호들을 쉴 새 없이 꾹꾹 누르며 해외 지사에 숨어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최측근 이사들에게 벼락같이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사들 당장 오늘 밤 한국으로 비밀리에 들어와서
박동식이가 뒤로 몰래 빼돌린 더러운 장부 전부 긁어 모아라. 내일 아침 본사에서 열리는 회장 취임 이사회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최정예 사설 경호팀 100명을 무장시켜서 본사 1층 로비로 집합시켜. 강태성이 전화를 거칠게 툭 끊고 폴더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창밖으로 붉게 저무는 노을을 무섭게 노려봅니다. 최 반장이 팔짱을 꽉 끼고 강태성의 살벌한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는 혀를 내두르며 크게 감탄하며 껄껄 웃습니다. 강태성 회장 당신 역시 굴지의 대기업 총수답게 돈 쓰는 스케일이 아주 무시무시하오. 나도 옛날 강력반 후배놈들한테 비밀리에 연락해서 박동식 놈이 사람 납치하고 불지른 증거들을 확실하게 모아서 내일 아침 가져다 주겠소. 강태성이 최 반장과 이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장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단단하게 다짐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박동식 그 배신자 놈의 숨통을 내 두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버릴 것이오. 지훈아 내일 아침이면 우리 둘 다 진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 강태성의 뜨거운 눈동자 안으로 창밖의 붉은 저녁놀이 환하게 비칩니다. 서울의 아주 높고 으리으리한 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의실 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비서실장 박동식이 번쩍이는 최고급 양복을 쫙 빼입고 회장석 의자를 두 손으로 거만하게 쓰다듬으며 아주 음흉한 미소를 크게 짓습니다. 박동식이 이사회 임원들을 향해 거드름을 피우며 아주 뻔뻔하고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크게 떠듭니다. 우리 강태성 회장님이 빗길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박동식이가 그룹을 완벽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들 내 밑으로 줄을 똑바로 서고 내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할 겁니다. 임원들이 박동식의 매서운 눈치를 보며 억지로 박수를 치려는 찰나궂게 닫혀있던 육중한 회의실 양쪽 문이 쾅 하는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거칠게 부서지듯 열립니다. 회의실 입구에 죽은 줄만 알았던 강태성이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덩치 큰 경호원들을 이끌고 호랑이처럼 무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박동식이 강태성의 살아있는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며 찢어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강태성 회장님이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분명히 그 시골 폐공장에서 완전히 불에 타서 돌아가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강태성이 경호원들을 양옆으로 물리고 뚜벅뚜벅 다가가 박동식의 멱살을 억센 두 손으로 단번에 휘어잡아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치며 사자처럼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칩니다. 이 배은망덕한 짐승 같은 놈아, 내 놈이 지하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를 비참하게 죽이려 했지만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박동식이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뒤로 엉금엉금 기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강태성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씩씩하게 들어온 최 반장이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까만색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던지며 차갑게 쏘아붙이죠. 박동식, 너 이 몹쓸 놈아. 네가 조폭들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 납치하고 회사 돈 뒤로 다 빼돌린 더러운 증거를 내가 밤새도록 싹 다 모아왔다. 이제 넌 꼼짝없이 평생 좁은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아라.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 발악하는 박동식의 양손에 은색 수갑을 덜컥 채우고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강태성이 자신의 잃어버렸던 푹신한 회장석에 묵직하게 다시 앉으며 벅찬 숨을 길고 깊게 몰아쉽니다. 회사를 완벽하게 되찾은 강태성이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이지훈이 살고 있는 산동네 판자촌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로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이지훈이 마당 흙바닥에 쭈그려 앉아 낡은 종이 딱지를 치다가 강태성의 번쩍이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맨발로 펄쩍펄쩍 뛰어옵니다. 우와, 할아버지 진짜로 엄청 멋있는 자동차 타고 우리 집에 약속대로 왔네요. 나쁜 아저씨들 혼내주고 전부 다 감옥에 잡아놓고 이긴 거 맞죠? 강태성이 차 문을 활짝 열고 내려서 이지훈의 작은 몸을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넓은 품에 꽉 껴안으며 한박 웃음을 크게 터뜨립니다. 그래, 지훈아, 네가 준 달콤한 초코바 덕분에 내가 호랑이 기운을 펄펄 내서 나쁜 놈들을 모조리 싹 다 물리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단다. 마당 평상에서 팔을 다듬던 70대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일어서며 앞치마에 두 손을 쓱쓱 닫고 허리를 굽혀 깊숙이 인사합니다. 아이고, 텔레비전에 날마다 나오시는 그 훌륭하고 높으신 회장님 아니십니까? 우리 핏덩이 지훈이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훌륭하신 회장님을 구했다고 어찌나 떠들던지 제가 참말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강태성이 지훈을 품에 안은 채로 할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덥석 두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께서 지훈이를 아주 용감하고 따뜻한 영웅으로 잘 키워주신 덕분에 이 늙은이가 목숨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제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강태성이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색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주 다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제안을 합니다. 지훈이와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사는 크고 따뜻한 집으로 당장 함께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이 착하고 귀한 아이를 저와 절대 떼어놓지 마시고 제가 두 분의 진짜 핏줄 같은 가족이 되어 평생 든든하게 모시고 살게 꼭 허락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강태성의 따뜻한 진심에 크게 감동하여 굽은 두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리죠. 이지훈이 강태성의 굵은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으며 강태성의 거친 볼에 뽀뽀를 쪽하고 신나게 외칩니다. 우와, 우리 할머니랑 다 같이 엄청나게 큰 집에서 다 같이 매일 사는 거예요. 나 이제 할아버지랑 숨바꼭질하고 마음껏 놀아도 진짜 되는 거죠. 강태성이 지훈의 뽀뽀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환한 얼굴로 껄껄껄 소리내어 크게 웃어젖힙니다. 며칠 뒤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고 화창한 주말 아침 커다란 놀이공원 정문 앞이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강태성이 이지훈의 작은 손을 꽉 잡고 할머니와 최 반장을 뒤에 나란히 세운 채 놀이공원 입구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강태성이 놀이공원 지배인을 향해 손을 크게 번쩍 들어 올리자 형형색색의 커다란 분수대가 일제히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신나고 경쾌한 음악이 놀이공원 전체에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지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커다란 대관람차와 롤러코스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강태성의 바짓가랑이를 마구 흔들며 펄쩍펄쩍 뜁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진짜 우리만 있어요? 내가 놀이공원 오고 싶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요술지팡이로 마법이라도 짠하고 부린 거예요. 강태성이 이지훈의 까만 머리에 귀여운 호랑이 머리띠를 정성껏 씌워주며 어깨를 으쓱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껄껄 웃으며 대답하죠. 할아버지가 우리 지훈이 마음껏 실컷 뛰어놀게 해주려고 오늘 하루 이 거대한 놀이공원을 통째로 몽땅 다 빌려버렸다. 오늘 여기서 타고 싶은 기차 100번 1000번 다 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 땀나게 신나게 놀아보자. 최 반장이 자기 얼굴만 한 커다란 솜사탕 2개를 양손에 쥐고 걸어오며 강태성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치고는 핀잔을 주듯 유쾌하게 소리칩니다. 아이고, 강태성 회장 진짜 돈 쓰는 씀씀이 한번 엄청나게 크오. 동네 꼬마 녀석 놀이기구 실컷 태워준다고 이 엄청 비싼 놀이공원을 하루 종일 통째로 다 빌리는 미친 사람이 대한민국에 당신 말고 대체 누가 있겠소? 할머니가 푹신한 나무 벤치에 편안하게 앉아 지훈이가 쏜살같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두 손을 꼭 모으고 연신 고개를 주걱거립니다. 우리 불쌍한 강아지가 평생 비싼 놀이공원 근처에도 못 가보고 컸는데 우리 회장님 덕분에 아주 팔자가 제대로 활짝 피었습니다. 참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부처님이 따로 없으십니다. 강태성이 최 반장이 건네준 하얗고 달콤한 솜사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자신의 평생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진짜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입니다. 이지훈이 신나는 노랫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아가는 커다란 회전목마의 하얀색 조랑말 등에 훌쩍 올라타서 손을 번쩍 흔들며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강태성도 갑갑한 고급 정장 재킷을 훌렁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확 푼 채 지훈의 바로 옆에 있는 갈색 말에 엉거주춤하게 올라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치죠. 지훈아, 떨어지지 않게 손잡이 꽉 잡아라. 할아버지가 타는 이 갈색 말이 훨씬 더 빠르니까 내가 금방 너를 슝 하고 쫓아갈 거다. 이지훈이 뒤를 획 돌아보며 강태성을 향해 메롱하고 혀를 내밀고 두 발로 말의 배를 툭툭 차며 아주 장난스럽게 외칩니다. 할아버지, 엄청 군뱅이처럼 느려요. 내 하얀 말을 진짜로 잡아보려면 어릴 때 먹던 초코바 100개는 더 먹고 힘내서 쫓아와야 할걸요. 강태성이 지훈의 맑고 티 없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가웠던 자신의 굳은 심장이 이제야 진짜 사람처럼 뜨겁게 뛰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강태성이 돌아가는 회전목마의 금빛 기둥을 두 팔로 꽉 껴안고 지훈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벅찬 감동에 젖어 다정하게 묻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랑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되니까 기분이 어떠냐? 혹시 필요한 장난감이나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부끄러워 말고 전부 다 말해보거라. 지훈이 회전목마가 멈추자마자 바닥으로 깡충 뛰어내려 강태성의 굵은 다리에 매미처럼 찰싹 매달리며 강태성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고 아주 큰 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비싼 장난감도 다 필요 없고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매일매일 맛있는 고기 반찬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같이 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가 나쁜 괴물 물리친 진짜 최고로 멋있는 영웅이니까. 내가 평생 옆에서 딱 붙어서 지켜줄게요. 강태성이 지훈의 순수한 그 한마디에 늙은 가슴이 뜨겁게 뭉클해져서 지훈을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 위로 훌쩍 목마를 태우며 놀이공원이 떠나가라 아주 시원하게 웃어젖힙니다. 캄캄하고 삭막했던 폐공장 지하실에서 처음 시작된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이 이제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피어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맹렬하게 달리던 경찰 호송차 안에서 죄수복을 입은 박동식이 수갑을 찬 두 손을 비비며 맞은편에 앉은 교도관에게 은밀하고 비열한 눈빛을 연신 보냅니다. 교도관이 앞좌석 운전석의 룸미러를 슬쩍 살피더니 품에서 은색의 아주 작은 열쇠를 꺼내 박동식의 수갑을 찰컥하고 조용히 풀어줍니다. 박동식이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뻐근한 목을 이리저리 거칠게 꺾으며 짐승처럼 낮고 탁한 목소리로 낄낄거립니다. 내가 그깟 푼돈 몇 푼에 평생 좁아터진 냄새나는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았느냐? 내 뒤에 몰래 숨겨둔 돈이 산더미인데 감히 강태성 늙은이가 내 찬란한 앞길을 이렇게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았단 말이냐? 교도관이 호송차 뒷문을 덜컹거리며 슬그머니 열어주자 박동식이 달리는 차에서 갓길 비탈면으로 짐승처럼 펄쩍 뛰어내리며 진흙탕을 거칠게 구릅니다. 미리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던 낡은 검은색 승합차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박동식 앞에 거칠게 멈춰 섭니다. 박동식이 승합차 조수석에 잽싸게 올라타며 운전대를 잡은 덩치 큰 사내의 어깨를 주먹으로 퍽 치고 흉악하게 소리칩니다. 당장 강태성 늙은이가지 목숨보다 제일 끔찍하게 아끼는 그 동네 꼬마 녀석. 초등학교 앞으로 차 당장 돌려. 내 모든 걸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빼앗아간 강태성 그놈의 심장을 오늘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승합차가 빗물을 거칠게 튀기며 섬뜩한 속도로 방향을 틀어 복잡한 도심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박동식의 두 눈에 도끼 어린 시퍼런 살기가 타오르며 이마에 굵은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오릅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이지훈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부드럽게 멈춰섭니다. 이지훈이 자기 몸집만 한 파란색 책가방을 메고 버스 계단을 깡충깡충 뛰어내리며 창문 너머 친구들을 향해 해맑게 두 손을 마구 흔듭니다. 내일 또 만나. 나 오늘 우리 강태성 할아버지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고기 구워 먹으러 갈 거야. 이지훈이 콧노래를 신나게 부르며 신호등을 건너려는 순간 숨어있던 검은색 승합차가 이지훈의 코앞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거칠게 앞을 가로막습니다. 승합차 뒷문이 벼락같이 열리고 검은 마스크를 푹 눌러쓴 사내 두 명이 짐승처럼 튀어나와 이지훈의 입을 억센 가죽장갑 낀 손으로 콱 틀어막습니다. 이지훈이 놀란 눈을 크게 뜨고 두 발을 허공에 마구 버둥거리며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사내들이 이지훈의 작은 몸을 짐짝처럼 차 안으로 거칠게 쑤셔 넣습니다.
차 안 뒷좌석에서 기다리던 박동식이 이지훈의 멱살을 잔인하게 낚아채며 악귀처럼 소름 끼치게 웃어젖힙니다. 꼬마야, 참으로 오랜만이다. 내 놈이 감히 내 완벽한 계획을 망치고 강태성을 지하실에서 살려냈으니 오늘 내 더러운 목숨으로 그 비싼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겠다. 이지훈이 극한의 공포에 질려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동식의 팔을 작은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핥히고 긁어대며 애원하죠. 살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저씨 또 나쁜 짓 하면 경찰 아저씨 불러서 아주 무섭게 혼내준다고 했어요. 박동식이 이지훈의 하얀 뺨을 매몰차게 올려붙이며 짐승처럼 분노하여 고함을 지릅니다. 시끄럽다. 당장 이 건방진 녀석 입에 두꺼운 청테이프 아주 칭칭 감아서 붙이고 당장 인천 앞바다 부두에 띄워둔 밀항선으로 전속력으로 밟아라. 강태성이 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으리으리하고 넓은 회장실에서 금태 돋보기 안경을 쓰고 결제 서류를 여유롭게 넘기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강태성의 휴대전화가 심장을 찌르듯이 요란하게 울리며 발신자 번호 표시가 없는 수상한 화상 전화가 걸려옵니다. 강태성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화면을 누르며 아주 점잖고 묵직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나 강태성입니다. 뉘신데 이 바쁜 시간에 예의도 없이 화상 전화를 다 거시오. 휴대전화 화면 속으로 시커먼 밤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고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차가운 철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지훈의 처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면 밖에서 박동식의 비열하고 흉악한 목소리가 강태성의 귓전을 날카로운 칼처럼 후벼 팝니다. 강태성 회장님, 감옥에서 다정하게 인사드립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친손자처럼 끔찍하게 아끼는 그 쥐새끼 같은 꼬마가 지금 내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기분이 아주 상쾌하십니까? 강태성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며 휴대전화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동식이 이 천하의 몹쓸 짐승 같은 놈, 네가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핏덩이 같은 내 손자를 함부로 건드려. 내 당장 내 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박동식이 이지훈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카메라 코앞으로 바싹 들이밀며 미친 사람처럼 광기 어리게 낄낄거립니다. 회장님, 나를 차가운 감옥에 쳐넣고 혼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습니까? 이 꼬마 녀석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회장님 전 재산을 내 비밀 대포 통장으로 몽땅 옮기고 경찰 한 명 없이 혼자 인천부두로 당장 기어 나오십시오. 1시간이라도 늦으면 이 녀석 뱃속에 무거운 쇳덩이를 칭칭 매달아서 바다 깊은 한가운데에 영원히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리겠습니다. 강태성이 화면 속에서 입에 두꺼운 테이프가 붙여진 채 눈물범벅이 되어 자신을 애타게 바라보는 이지훈의 얼굴을 확인하고 숨이 넘어갈 듯 심하게 헐떡입니다. 지훈아, 지훈아, 울지 말고 조금만 버텨라. 이 할아버지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당장 널 구하러 갈 테니 제발 무서워하지 마라. 강태성이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회장실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가려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무참히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강태성이 두 눈을 하얗게 뒤집으며 자신의 왼쪽 가슴 옷자락을 두 손으로 쥐어뜯듯 강하게 부여잡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비참하게 신음합니다. 아, 내 가슴. 지훈이를 당장 살려야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면 절대 안 되는데. 극도의 충격과 분노가 강태성의 늙은 심장 혈관을 꽉 막아버리며 끔찍하고 치명적인 심근경색이 벼락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강태성이 숨을 전혀 쉬지 못하고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바닥을 기어서라도 문 밖으로 나가려 안간힘을 씁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푹신한 카펫을 긁어보지만 심장을 조여오는 끔찍한 통증에 입에서는 거품 섞인 바튼 기침만 터져 나오더니 이내 얼굴이 잿빛으로 새파랗게 질린 채로 대리석 바닥에 쿵 하고 무겁게 엎어집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는 박동식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거친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죠. 밖에서 심상치 않은 둔탁한 소리를 듣고 대기하던 비서진들이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와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강태성을 발견하고 경악하며 찢어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회장님, 강태성 회장님,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밖에 누구 빨리 119 구급차부터 당장 불러와. 강태성의 흐려지는 의식이 점점 깊고 캄캄한 어둠의 늪으로 까마득하게 빠져들며 자신을 부르던 이지훈의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다 차갑게 부서집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매섭게 찌르는 병원 중환자실 안으로 삐삐거리는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강태성이 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다 번쩍하고 두 눈을 크게 뜹니다. 강태성의 머릿속에 굵은 밧줄에 묶여 울고 있던 이지훈의 처참한 얼굴이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강태성이 코와 입을 답답하게 막고 있는 투명한 산소호흡기를 두 손으로 거칠게 쥐어뜯어 바닥으로 획 내동댕이 칩니다. 강태성의 손등에 꽂혀 있던 굵은 링거 바늘이 쑥 빠지며 붉은 피가 하얀 환자복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옆에서 차트를 보던 하얀 가운의 의사가 깜짝 놀라 강태성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억누르며 다급하게 소리치죠. 강태성 회장님, 지금 심장 핏줄이 꽉 막혀서 여기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당장 호흡기를 다시 달지 않으면 진짜로 돌아가십니다. 강태성이 의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침대에서 상체를 꼿꼿하게 일으켜 세우며 호랑이처럼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당장 비켜라 이 사람아. 내 목숨보다 귀한 핏덩이 같은 내 손자가 지금 차가운 바다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숨을 쉬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강태성이 핏발이 선 두 눈으로 굳게 닫힌 병실 문 밖을 노려보며 대기하던 비서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릅니다. 밖에 멍청하게 서 있는 비서놈들 당장 내 병실로 튀어들어와. 그리고 동네 파출소에 있는 최 반장한테 당장 병원으로 쫓아오라고 소리쳐. 강태성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벌벌 떨리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당장이라도 박동식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이 맹렬하고 뜨겁게 타오릅니다.
연락을 받은 최 반장이 낡은 갈색 점퍼를 펄럭이며 중환자실 문을 부서져라 열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최 반장이 강태성의 피 묻은 환자복과 새파랗게 질린 늙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침대 코앞으로 다가가며 다급하게 묻습니다. 강태성 회장,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오? 우리 불쌍한 지훈이는 대체 어디로 납치된 거요? 강태성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비서가 방금 건네준 하얀색 백지 수표 한 장과 작고 까만 위성 추적 장치를 최 반장의 크고 거친 손에 꽉 쥐어줍니다. 강태성이 숨을 거칠게 헐떡이면서도 아주 비장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최 반장에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위임하듯 말합니다. 최 반장, 여기 내 전 재산을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백지 수표가 있소. 당장 돈이 수십억이 들어도 좋으니 대한민국에서 총 제일 잘 쏘고 주먹 제일 센 사설 용병들을 모조리 싹 다 불러 모으시오. 강태성이 최 반장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바싹 끌어당기며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합니다. 박동식 그 짐승 같은 놈이 지훈이를 밀항선에 태워서 공해상으로 도망치고 있소. 이 위성 추적기로 배 위치를 찾아서 당장 헬기를 띄우고 우리 지훈이를 무조건 살려내시오. 최 반장이 강태성의 뜨거운 진심과 빳빳한 백지 수표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결연하게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강태성 회장, 당신은 여기서 심장 멈추지 않게 제발 숨이나 똑바로 쉬고 있으시오. 내가 이 돈으로 하늘을 나는 헬기를 당장 띄워서라도 박동식 놈의 대가리를 확실하게 박살내고 지훈이를 무사히 안고 돌아오겠소. 최 반장이 서류와 수표를 안주머니에 거칠게 쑤셔넣고 병실 문을 박차고 거센 바람처럼 빠르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몇 시간 뒤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바다 위로 집채만 한 거대한 까만색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귀가 찢어질 듯 돌리며 맹렬하게 날아갑니다. 헬리콥터 안에는 최 반장이 부른 엄청난 덩치의 사설 용병 10여 명이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고 시퍼런 총을 든 채 무섭게 앉아 있습니다. 최 반장이 헬기 조종석 뒷자리에 앉아 강태성이 준 위성 추적 장치 화면의 빨간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종사에게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오른쪽으로 핸들 확 꺾으시오. 저기 시커먼 파도 한가운데를 도망치고 있는 박동식 놈의 더러운 밀항선 불빛이 똑똑히 보입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헬리콥터 고도를 밑으로 확 낮추자 바다의 거친 파도가 헬기 바람에 밀려 하얗게 부서지며 사방으로 거칠게 튀어오릅니다. 최 반장이 헬기 옆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차가운 밤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용병들을 향해 주먹을 번쩍 치켜달고 아주 흉악하게 호통을 치죠. 너희들 강태성 회장 돈을 산더미처럼 두둑하게 받았으니 오늘 목숨 걸고 밥값 제대로 해라. 저 배 갑판에 내려가서 칼 들고 설치는 조폭놈들을 모조리 바다에 쳐넣어버려. 용병들이 최 반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헬기 천장에 매달린 굵고 튼튼한 밧줄을 바다 쪽으로 휙 던져내립니다. 박동식의 밀항선 위에서 망을 보던 조폭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엄청난 헬기 소리에 기겁하여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입을 쩍 벌립니다.
조폭들이 쇠파이프를 꺼내 들기도 전에 시커먼 무장 용병들이 밧줄을 타고 번개처럼 배 갑판 위로 우르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밧줄을 타고 밀항선 철판 바닥으로 쿵쿵 무겁게 착지한 용병들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조폭들을 향해 무겁게 돌진합니다. 덩치 큰 용병 한 명이 시퍼런 칼을 들고 덤비는 조폭의 손목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칩니다. 갑판 위는 순식간에 조폭들의 처절한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로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며 무서운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박동식이 좁은 선장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하늘에서 쏟아진 무시무시한 용병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온몸을 덜덜 떨며 뒤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최 반장이 가장 마지막으로 밧줄을 꽉 쥐고 배 갑판 한가운데로 쿵 뛰어내리며 허리춤에서 시커먼 권총을 빼들고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지릅니다. 박동식 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천하의 몹쓸 놈아. 당장 그 더러운 쥐구멍에서 무릎 꿇고 기어 나오지 못해. 조폭들은 무장한 용병들의 엄청난 주먹질에 완전히 뻗어버리고 갑판 바닥에 코를 박은 채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최 반장이 쓰러진 조폭들의 등짝을 군화발로 퍽퍽 걷어차며 선장실 철문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 권총 손잡이로 유리창을 와장창 산산조각 냅니다. 내 놈이 끝까지 회장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어린아이 목숨까지 가지고 장난을 쳐. 오늘 이 캄캄하고 깊은 인천 앞바다가 내 놈의 진짜 무덤이 될 줄 알아라. 최 반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밀항선 전체를 찌렁찌렁하게 울리며 박동식의 숨통을 아주 잔인하게 조여갑니다. 이지훈을 찾기 위한 최 반장의 시뻘건 두 눈동자가 어두운 선장실 안을 매섭고 날카롭게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최 반장이 부서진 선장실 철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어두운 선장실 구석에서 박동식이 이지훈의 작은 목에 시퍼런 식칼을 바싹 들이대고 도끼 품은 눈으로 최 반장을 흉악하게 노려봅니다. 이지훈의 입에는 두꺼운 테이프가 붙어 있고 두 손은 뒤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박동식이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짐승처럼 악을 씁니다. 총 당장 바닥에 버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꼬마 녀석 목구멍을 단번에 찔러버리겠다. 최 반장이 권총을 양손으로 단단하게 쥐고 박동식의 미간을 정확하게 겨누며 아주 차갑고 무겁게 호통을 치죠. 박동식 너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어린아이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비겁한 짓거리는 당장 집어치워. 내 놈이 지금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내 총알이 내 이마를 먼저 시원하게 뚫어버릴 것이다. 이지훈이 겁에 질려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묶인 두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박동식이 이지훈의 뒤통수를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리는 방패막이로 삼고 선장실 밖 갑판 쪽으로 조금씩 뒷걸음질을 칩니다. 강태성 그 늙은이가 날 감옥에 쳐넣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줄 알았느냐. 내가 오늘 이 꼬마 녀석을 안고 저 깊은 바다로 같이 뛰어들어서 강태성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대못을 쾅쾅 박아주겠다. 최 반장이 권총의 방아쇠에 검지손가락을 꽉 걸고 박동식의 움직임을
날카로운 눈으로 매섭게 쫓아갑니다. 박동식이 이지훈의 목을 꽉 조른 채 거친 파도가 출렁이는 밀항선 난간 끝까지 엉금엉금 물러섭니다. 최 반장이 박동식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틈을 타서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끝으로 강하게 차올려 박동식의 정강이 쪽으로 날려보냅니다. 쇠덩이가 퍽 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동식이 악소리를 내며 칼을 쥔 손에 순간적으로 힘을 풉니다. 그 짧은 찰나에 최 반장이 권총의 방아쇠를 지체 없이 당깁니다. 귀를 찢는 탕하는 커다란 총소리가 캄캄한 밤바다를 갈라놓고 박동식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시뻘건 피가 왈칵 뿜어져 나옵니다. 박동식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쥐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립니다. 힘이 풀린 박동식의 두 팔에서 이지훈이 바닥으로 쿵 하고 무겁게 떨어져 구릅니다. 총에 맞은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박동식이 비에 젖은 미끄러운 난간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중심을 크게 잃습니다. 박동식이 허공에 두 팔을 마구 휘저으며 발악하지만 결국 차갑고 시커먼 밤바다 너머로 비참하게 거꾸로 처박힙니다. 거대한 파도가 흉악한 범죄자를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최 반장이 허리춤에 권총을 재빨리 꽂아 넣고 바닥에 웅크려 벌벌 떠는 이지훈에게 달려가 테이프를 확 뜯어내고 밧줄을 재빨리 풀어줍니다. 지훈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나쁜 놈은 이제 바다 귀신이 되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빨리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이지훈이 풀려나자마자 최 반장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 내어 목 놓아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큰 병원 1인실 병실 안으로 따뜻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하얀 환자복을 입은 강태성이 창가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으며 이지훈의 작은 두 손을 소중하게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의 야윈 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맑고 씩씩하게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슴 아픈 거 다 낫고 진짜로 괜찮은 거 맞죠? 내가 할아버지 아프지 말라고 밤마다 엄청나게 크게 기도했어요. 강태성이 지훈의 이마에 뽀뽀를 쪽 맞추고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인자한 미소를 크게 지어 보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다치지 않고 내 품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싹 다 사라졌단다. 넌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짜 내 핏줄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의 할머니와 최 반장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옵니다. 최 반장이 사과를 하나 꺼내 옷소매에 쓱쓱 닦으며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크게 웃어젖히죠. 강태성 회장, 죽다 살아난 사람 얼굴이 어찌 이리도 반질반질하고 보기 좋은 거요. 내가 나쁜 놈들 모조리 소탕하고 지훈이 구하느라 며칠 밤을 새워서 허리가 휠 지경이니 얼른 퇴원해서 비싼 밥이나 크게 한턱 내시오. 할머니도 굽은 허리를 펴며 강태성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맞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참말로 우리 회장님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고 살아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강태성이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듬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단단하게 대답합니다. 은혜라니요. 지훈이와 할머니는 이제 저와 한 집에서 평생 함께 웃고 밥 먹고 살아야 할 저의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몽땅 넘겨주고 우리 지훈이 곁에서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로 남은 여생을 아주 즐겁게 살 생각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가을의 파란 하늘 아래 초등학교 넓은 운동장 망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경쾌한 운동의 노랫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태성이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하얀색 체육복과 운동화를 신고 커다란 돗자리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보온통에서 따끈한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따라 강태성의 두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어른. 평생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렇게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 앉아 계시니 참말로 보기 좋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싼 김밥 한 입 크게 드셔보십시오. 강태성이 할머니가 내민 굵은 김밥을 입이 찢어지라 크게 베어 물고 우적우적 씹으며 호탕하게 껄껄 웃어 젖히죠. 이 세상 그 어떤 비싼 식당 밥보다 우리 사돈어른이 싸주신 이 김밥이 1000배 만배는 더 꿀맛입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지훈이를 보면서 밥을 먹으니 아주 10년은 더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멀리서 파란색 체육복을 입고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른 이지훈이 입가에 하얀 가루를 잔뜩 묻힌 채 돗자리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옵니다. 이지훈이 강태성의 무릎에 털썩 안기며 자신의 목에 걸린 번쩍이는 금메달을 흔들어 보이고 아주 자랑스럽게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나 방금 밀가루 속에서 사탕 찾기 1등해서 금메달 땄어요. 이제 다음 순서가 손님 찾아서 같이 손잡고 달리기 하는 거니까. 할아버지 무조건 나랑 뛸 준비 단단히 하세요. 강태성이 지훈의 목에 걸린 금메달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매만지며 이마의 땀을 하얀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래, 우리 씩씩한 장군님. 내가 아주 다리에 모터 단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우리 지훈이를 또 1등으로 만들어주마. 확성기를 든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삑삑 불며 트랙 한가운데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크게 불러 모읍니다. 이지훈이 종이 제비뽑기 통에서 하얀 종이를 하나 뽑아들고 꼬물거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펼쳐서 글자를 읽어봅니다. 이지훈이 종이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고 뒤를 획 돌아보며 강태성을 향해 팔을 마구 흔들며 목청껏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빨리 이쪽으로 튀어오세요. 내 종이에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 찾으라고 적혀 있어요. 강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출발선을 향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성큼성큼 달려갑니다. 강태성이 이지훈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꽉 마주 잡고 출발선 앞에 비장하게 섭니다. 출발을 알리는 경쾌한 총소리가 탕하고 울리자 이지훈과 강태성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트랙을 향해 아주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강태성이 숨을 헐떡이면서도 땀방울이 맺힌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환한 미소를 가득 띠고 달립니다. 지훈아 꽉 잡아라.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절대 안 넘어지게 끝까지 꽉 잡고 결승선까지 같이 갈 거다.
이지훈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강태성의 손을 위로 붕붕 흔들고 까르르 맑은 웃음을 시원하게 터뜨립니다. 버려지고 캄캄했던 폐공장 지하실에서 끔찍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피 말리는 순간들은 이제 두 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손을 꼭 맞잡고 하얀 결승선 테이프를 끊으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늙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의 벅찬 뜀박질이 아주 오래도록 힘차게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갑고 캄캄했던 폐공장 지하실에서 묶여 죽음만을 기다리던 강태성 회장을 살린 것은 그가 평생토록 쫓았던 엄청난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불길 속에서도 기꺼이 고사리 손을 내밀어준 8살 꼬마 지훈이의 순수한 용기와 따뜻한 초코바 반쪽이 얼어붙었던 회장님의 마음을 단숨에 녹이고 진짜 삶의 이유를 찾아주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끔찍한 시련 앞에서도 서로를 목숨 걸고 지켜낸 두 사람의 벅찬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겨줍니다.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이라도 서로를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이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곁에도 이렇게 지훈이처럼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험난한 세상을 함께 걸어갈 소중하고 따뜻한 인연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